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퇴근 시간 직전에 내린 폭설로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늑장 제설로 비난을 받았던 서울시는 긴급 제설에 나섰습니다. 오는 3월 해제를 앞두고 있는 주식 공매도와 관련해 민주당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 이익 공유제까지 제안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경찰이 국제선교단체인 인터콥의 수련시설 관계자 2명에 대해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터콥 관계자 상당수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잠적해 역학조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상원까지 가결될지 미지수입니다. 대낮 음주운전으로 햄버거 가게 앞에 있던 어린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유족은 처벌이 약하다며 오열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기징역이고 나라고란 말이야. 이게 누구를 약한 일이냐고. 정말 너무해요. 지난달 발생한 전기차 테슬라 화재 사고 당시의 119 신고 녹취록과 관련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사건 관련 의혹과 열리지 않는 손잡이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는 정치권까지 끌어들일 만큼 논란이 불붙고 있는 민감한 경제 이슈로 시작합니다. 주가 3천 시대를 이끈 동학개미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때문인데요. 이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력이 개입되면 실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로 급락한 주식시장을 떠받치고자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일시 금지했었는데 이 기한이 지나 올해 3월 공매도 재개가 예고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홍유라 기자입니다. 한 차례 연장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오는 3월 15일 끝난다고 금융위원회가 공지한 건 어제 저녁입니다. 그러자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8만 7천 명 넘게 동의한 글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걱정은 큽니다. 올해 3월에 재개가 되면 싸늘한 얼음 시장이 돼가지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많은 동학개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쓸쓸하게 퇴장할 염려가 있습니다. 공매도는 한 주에 10,000원인 종목이 1,000원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된다면 주식을 빌려서 10,000원에 판 뒤 1,000원에 되사서 9,000원 이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기법인데 지난 2016년 한미약품 사례에서 보듯이 개인 투자자는 손실을 떠안은 기억이 적지 않습니다. 기술 수출 계약 해지라는 악재가 공시되기 직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주가는 18% 폭락했던 겁니다. 자금력과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는 손실을 보기 쉬운 구조입니다. 2019년 공매도 거래액을 보면 98.9%가 외국인과 기관, 개인 투자자의 참여 비율은 1.1%에 그칩니다. 시장 과열을 막는 등 순기능도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늘리면서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접근성을 개선해주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은 주식을 빌려오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공매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크거든요. 한편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2.50포인트 하락한 3,125.95의 장을 마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그동안 동학개미를 애국 투자자라고 불러온 민주당에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편에 서서 금융당국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라는 건데요. 이 정치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야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간 주식시장을 지켜낸 동학개미는 애국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번엔 정치가 이들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심각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동학개미는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종목에 투자하는 미래 투자자, 애국 투자자입니다. 금융당국은 3월 공매도 재개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공매도는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건 다름 아닌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하자 이낙연 대표도 동학개미의 기여를 인정하며 주식시장이 재산 증식의 무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학개미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새로운 힘으로 더욱 커지기를 바랍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증권 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여당이 들고 나온 또 다른 경제 이슈가 있습니다. 이익 공유제인데요. 코로나 국면에 대부분 어렵지만 이 배달, 포털 등 오히려 돈을 번 기업들도 있는데 이 피해를 본 기업과 이익을 나누자는 제안입니다. 여당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거라고 하지만 이 재계는 결국 압박이 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가 만든 기업 실적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제안한 이익 공유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극화를 어떻게든 이런 시기부터 차단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일부터 본격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이어 꺼내든 두 번째 사회통합 카드입니다. 이익을 공유할 대상으로는 불황 중 호황을 누린 배달, 비대면 업종과 반도체와 가전 등으로 호황을 누린 대기업 등이 거론됩니다. 과세 같은 강제적 수단보다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기업이나 또는 일부 금융 쪽에서 펀드를 구성해서 그 펀드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하지만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얼마나 이익을 공유할지 등 불명확한 부분이 많습니다. 재계는 즉각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른 기업에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경영주 주주에 대한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배임 문제라든지 이런 게 걸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국민의힘도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각종 규제로 기업의 손발을 다 묶어놓은 것도 모자라서 한술 더 떠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논의하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서 이익까지도 환수해 내겠다는. 기업의 역할은 수출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경제 영역에 정치가 뛰어든 상황, 정치부 이현수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 기자, 이 공매도 이 개념부터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겁니까?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겁니다. 그런 투자 기법인데요. 공매도 투자자는 한 주에 10만 원인 주식을 주식 소유주한테 수수료를 주고 빌려서 10만 원에 팝니다. 그리고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는 5만 원까지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한 주를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5만 원을 본 거죠. 만약 10만 원일 때 빌려서 판 주식이 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수익은 9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득인데요. 보통 경영에 문제나 악재가 있는데도 주가가 고공비행을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투자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증시 선진국들은 거의 공매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주가가 크게 떨어진 지난해 3월부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3,000선을 넘어서면서 성장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일종의 증시 맛집 가이드 같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 줄여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매도 없이는 불가능해서 공매도를 마냥 금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매도를 이제 풀어주려는 이제 금융당국도 이해는 되는데, 근데 이걸 하게 되면 동학개미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거품이든 아니든 간에 주가가 좀 빠지면 주주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물론 테슬라 공매도에 베팅했다가 버티지 못한 공매도 투자자들처럼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오른다면 개미와 공매도 투자자가 정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개미도 공매도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개인 투자자 공매도가 사실상 없습니다. 공매도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워낙 큰데다 막상 하려고 해도 공매도 시스템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게 이유죠. 네, 이현수 기자, 이 공매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여당은 확실히 우려를 하고 있는 동학개미 편에 선 것 같아요.
네, 여권에서는 동학개미의 힘을 싣는 그런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학개미들이 최근 코스피 3000을 견인한 만큼 공매도가 재개되면 불붙은 증시에 찬물을 끼얹진 않을까 우려하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막강해진 동학개미들은 이미 지난해 정부 정책까지 무산시킨 경험이 있는데요. 당초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주식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판단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결국 무산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과정에서 사표를 냈다가 반려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권은 시장의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서 투기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증시로 몰리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매도 재개 예정이 3월 16일, 4월 재보궐선거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인데요. 여권 내에서는 막강한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기자가 이제 선거 이야기를 방금 했는데 이익 공유제도 이낙연 대표가 들고 나온 게 정치적 이유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네, 코로나 이익 공유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통합 어젠다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이어서 사회 경제적 통합 차원인데요. 코로나19 이후 이익을 본 기업들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4월 선거를 앞두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기서 안건우 기자, 이익 공유제 이제 이익을 공유하자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누가 돈을 내고 누가 혜택을 보는 겁니까?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앞서 보신 대로 거론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실적이 좋았고 주가도 고공비행을 했던 기업들인데요. 비대면 업종의 최대 수혜자죠. 카카오, 네이버, 또 반도체와 가전 호황으로 날았던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앞선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 이익공유제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좀 난감한 분위기인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익을 공유한다고 해도 자사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밖으로 주는 것이니 배임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익을 공유한 기업이 만약에 손해를 입었을 때 그럼 그 손해도 공유할 것인지 이런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치와 경제가 이제 혼재된 상황인데 이현수 기자, 이 공매도와 이익 공유제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항상 정치적 논란이 좀 따라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재개하는 건 사실 국회 입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의 시행령으로 금융당국이 결정하는 영역이거든요. 여당 내 증권가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치권의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실제로 있습니다. 또 이익 공유제의 자발적 기준을 두고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공격을 했고 정의당도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경기 부양책인 히어로즈법을 벤치마킹해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저소득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수, 안건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전 세계가 희망을 걸고 있는 백신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백신 접종자는 2,800만 명, 전체 인구의 0.35%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올해 안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는 어렵다는 다소 우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국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접종 독려를 하고 있고 드라이브스루로 이렇게 접종 속도를 높이려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에 앉아 주사를 맞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이스라엘이 도입한 드라이브스루 접종입니다. 한밤중 고속도로에 길게 줄선 차량들. 75세 이상 노인들이 차 안에서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The news media were saying we're going to have lines, long lines.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My number one priority is getting vaccine in people's arms, like we just did today, as rapidly as we can. 전 세계가 백신 접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만 20%를 넘었을 뿐 미국이나 영국은 2에서 3% 수준, 프랑스는 0.21%에 불과합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중국과 바레인 등을 합쳐도 전 세계 2,800만 명, 접종률은 약 0.35% 수준입니다.
And even if it happens in a couple of pockets in a few countries, it's not going to protect people across the world.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이 이뤄지려면 최소 60% 이상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국내 코로나 상황은 BTJ 열방센터 집단 감염 사태부터 전해드립니다. 이 단체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단체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신천지 때보다 어렵다는 말도 나옵니다. 경찰은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경찰이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방역당국의 명령에도 방문자 명단을 늦게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이마저도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방문자 명단과 비교해보니 제출한 명단 외에 1000여 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명단에서 왜 이들이 빠졌는지 수사 중입니다.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오늘로 576명까지 늘었습니다. 센터를 방문한 확진자들이 전국 9개 시도 450명에 추가 전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방문객 1,800여 명이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이딴 행정명령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분들이 연락을 받지 않으시거나 아예 방문자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항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2의 신천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신천지 때보다 상황이 더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각자 속해 있는 교회가 따로 있고 활동하는 데가 다 달라. 건물의 실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이에 인터컵 측은 방문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호소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코로나19로 무료급식소까지 문을 닫거나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항의성 민원이 빗발치기 때문입니다. 당장 걱정되는 것은 그동안 생계를 해결하려고 이곳에 왔던 저소득층들의 굶주림입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아침부터 수십 명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는 노인과 노숙인들이 무료급식소를 찾은 겁니다. 한 시간 반, 1시간은 기다려야 제가 사람이고 오늘도 그렇게 저까지 꽉 차요. 급식소에서는 방문자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소독제도 뿌려줍니다. 여기서 밥을 안 주면 어떡하겠어요. 나라에서 아무나 길거리 다니는 사람 붙잡아다 밥 줘요? 아니잖아.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을 중단하는 무료급식소가 늘면서 2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이곳마저 폐쇄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진짜 이 노인네들이 다 어디로 가겠대. 이 정도로 무료급식을 또 해주니까 그나마 이렇게 나와서 지내고 있는 거지. 민간 무료급식소가 운영 중단에 들어가는 이유는 주민이나 주변 상인들의 민원. 전국 각지에서 급식소를 운영하던 이 민간 업체도 민원 때문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사람들 물려있다. 저 위험한 거 아니냐. 저 코로나 이거 위반하고 있다. 그분들은 또 민원 받은 입장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왔던 민간 무료급식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긴급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 퇴근길 교통마비가 재현될까 걱정되는데 서울 강남대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구자준 기자,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차량 통행은 어떻습니까? 네, 한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던 눈은 조금 잦아들었다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퇴근길 정체됐던 차량 흐름은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후 2시쯤부터 시작된 눈발은 점점 굵어지면서 오후 3시부터 2시간 넘게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에는 오후 3시 40분을 기해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평균 적설량은 4.6cm지만 기상청은 서울 남동부와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계속 내릴 수 있다며
최대 7cm까지 눈이 쌓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시도 퇴근 시간을 앞두고 눈이 예보되자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갔는데요. 낮 12시부터 제설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4천여 명과 장비 1,000여 대를 투입했고 오후 3시 30분에는 미끄럼주의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는 안전 안내 문자도 발송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오후 3시 40분부터는 제설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투입도 2배로 늘렸습니다. 서울에선 인왕산로와 북악산로 일부 구간 도로의 교통이 통제됐다가 제설 작업이 끝나 현재는 통행이 재개됐고요. 난공로 일부 구간은 오늘 자정쯤에나 교통 통제가 풀릴 예정입니다. 퇴근길은 가급적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곳곳에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내일 아침 출근길도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사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양모는 검찰 조사에서 정인이뿐만 아니라 친딸도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인이를 때린 것도 훈육이라고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인이에게 미안하다는 반성문까지 제출했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정인이의 양부모. 첫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부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때린 건 맞지만 학대는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양모는 검찰 조사에서 정인이가 밥투정이 심해 훈육 차원에서 등이나 허리를 손으로 때린 적은 있지만 뼈가 부러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정인이보다 2살 위인 친딸도 말을 듣지 않으면 똑같이 혼냈다고도 했습니다. 양모가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는 친딸이 너무 말을 안 들어 정인이는 내버려두고 친딸만 때렸다는 내용도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모의 이런 진술은 정인이만 때린 건 아니고 친딸에게도 똑같이 적용한 훈육의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말을 안 들으면 좀 때렸던 것 같긴 해요. 그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입장이죠. 양모는 정인이를 때린 건 후회한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작성해 어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고 법의학자들도 재감정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검찰이 내일 재판에서 양모의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정인이 사건 영향인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를 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추운 날 내복만 입고 거리에 떨던 아이가 주민들 신고로 또 구조됐습니다. 아이 엄마는 왜 남의 일에 간섭하냐고 화를 냈다는데 이런 관심이 많아져야 아동학대가 사라집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골목 안에서 여자아이가 혼자 걸어 나옵니다. 전봇대 아래 멈춰선 아이. 자세히 보니 외투도 없이 분홍색 내복만 입고 있습니다. 내복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나온 아이는 이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발견됐습니다. 행인들은 아이를 품에 안아 다독인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6살.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음식을 먹었다고 엄마한테 혼났다며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이를 쫓아낸 적 없다며 화를 냈습니다. 애기 엄마가 막 신고한 주민한테 왜 남의 일에 간섭하냐고 막 욕을 하고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르고. 인근 주민들은 평소에도 아이가 자주 배고픔을 호소했다고 말합니다. 아저씨 배고파 빵 이래요. 유치원 들어갈 때. 근데 처음 예쁜 줬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아이가 유치원에 혼자 가는 모습도 여러 차례 목격됐습니다. 제 전화할 때 보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데려다 주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엄마랑 같이 가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혼자 뛰어가요. 경찰은 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엄마를 입건했습니다. 20대인 엄마는 아이를 홀로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마는 경찰관에게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몰래 간식만 먹어 야단을 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했는지 여부도 살펴보는 중입니다. 현재 아이는 엄마와 분리돼 아동보호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4개월 전 인도에 있던 6살 아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이렇게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영상이지만 유족들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며 채널A의 영상 공개를 허락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이 음주운전자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은 아이의 억울한 생명과 바꿀 수 없는 형량이라고 오열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파란 옷을 입은 6살 남자아이가 인도 위에서 킥보드를 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다가오더니 가로등을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가로등은 곧바로 쓰러져 길에 있던 행인과 아이를 그대로 덮칩니다. 아이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수준인 0.144%. 검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심 법원은 구형량보다 2년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유족들은 아이의 영정사진을 들고 오열했습니다. 저희 아이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창창하게 살 날이 많았는데 우리는 평생 무기징역이고 사형이란 말이야. 이게 누구를 약간 때리냐고. 정말 너무해요. 숨진 아이 아버지는 매주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렸지만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을 들었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살인죄가 맞는 거고요. 윤창호법이라는 법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판결이 났기 때문에 유족들은 검찰에 항소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지난달 서울 용산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테슬라의 화재가 나 차주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운전석의 대리기사는 탈출했지만 조수석의 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아 차량 결함인지 미스테리였습니다. 채널A가 당시 119 신고 녹취록과 소방 문건을 임수해 분석했습니다. 다시 간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흰색 테슬라 모델 X 차량 앞부분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고 조수석 탑승자를 구하기 위해 문을 뜯어내려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차량은 지하주차장 진입 도중 돌진하며 벽면을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널A가 입수한 당시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밤 9시 43분 첫 신고가 접수됩니다. 불이 난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분 뒤 사람이 나왔다는 또 다른 신고가 왔는데 사고 직후 차 밖으로 탈출해 있는 대리기사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대리기사는 의식을 잃지 않았고 깨진 운전석 창문으로 탈출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첫 신고로부터 5분 뒤 또 다른 신고 전화. 불길에 사람이 갇혀 있는데 차문을 못 연다는 다급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화재 발생 5분 정도 만에 접근이 어려울 정도로 불이 강해진 걸로 추정됩니다. 차주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리가 깨어있고 정신이 좀 혼미했잖아요. 보통 증상이 아니거든. 그 정도.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자 소방대원들은 뒷좌석 창문과 문을 차례로 부수고 내부로 진입했지만 그래도 구조가 어려워 이례적으로 전면 유리창을 깬 뒤에야 차주를 빼낼 수 있었습니다. 신고 접수 25분 만이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X의 외부 손잡이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조수석 유리창을 제거하고 차량 내부로 손을 넣어 손잡이를 당기는 등 여러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창문으로 손 넣어서 당겼는데 안 열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버튼을 조작해보고. 전혀 미동이 없으니까. 화재로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테슬라 모델 X는 전력 공급이 끊겨도 운전석과 조수석 내부 손잡이를 당기면 보통처럼 문이 열려야 합니다. 동일한 모델의 전력을 차단하고 실험해봤습니다. 이거를 빼면 배터리 전원 차단하는 거 똑같아요. 전력이 차단되자 외부에선 운전석과 조수석 문 모두 열리지 않았고 내부에서 손잡이를 당겨도 틈만 벌어질 뿐 보통의 열고 닫힘은 아니었습니다. 틈이 한 이 정도만 좀 벌어지는 상황이고 열고는 있는데 이게 잘 안 열립니다. 문은 열은데 열다 마는 거죠. 이건 부시면서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다만 뒷문은 전력이 차단돼도 외부 손잡이를 누르니 열렸습니다.
그래서 12V 배터리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백업 배터리 이제 파워 시스템이 있어서 차의 전자 도어가 다 작동이 정상적으로 된다라고 했거든요. 앞문은 안 열리고 뒷문만 열렸다는 것 자체는 이제 아주 이상한 거죠. 테슬라 측은 취재진의 질문에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습니다. 충돌 5분 정도 만에 접근하기 어려운 화재 상황이 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왜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았는지 등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들은 정확히 규명이 돼야 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국과수에 의뢰한 상황인데요.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다시 간다, 우현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 참여하고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도 휩싸였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에 참석했습니다. 여권의 지지 속에 발탁됐지만 오늘은 여당 의원들로부터 긴장 안 하냐며 혼이 났는데요. 어떤 말이 오갔는지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후 처음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도 검찰개혁을 수행할 적임자로 여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차관은 이날 지금 검사들은 수사하고 싶어서 들어왔다. 그들에게 이제 6대 범죄밖에 못하니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검찰의 내부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권은 강경했습니다. 셀프개혁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기에 대한 사전 준비나 인력 개편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 차관의 개혁 의지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이렇게 긴장을 안 했는지 걱정된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하라고 난리가 났는데 차관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국민인식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못 미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기정사실화하며 도입 시점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진중권이 지지하는 사람 누굽니까? 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이 금 전 의원을 네. 그러니까 진 전 교수가 지지를 하기로 한 건가요?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공수처 등으로 여권과 멀어진 두 사람인데요. 진 전 교수는 채널A에 금태섭 전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 금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돌자 한 표 준다면서 지지할 후보가 없는데 잘 됐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지할 생각이 있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 두 사람은 채널A에서 방송된 토론회에 함께 참석했는데요. 금 전 의원이 토론회 직후 온라인 대담을 함께 할 것을 제안했고 진 전 교수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작년 1년 동안은 솔직히 윤석열 몰아내기 말고는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 만드는 입법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반자율주의적이거든요. 뭐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라든지. 두 사람이 이제 진보와 여당이 몸담았다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히 비판적인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 진 전 교수가 앞으로 금 전 의원 선거까지 돕는 겁니까? 네, 진 전 교수는 선거 캠프 합류까지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에 함께 온라인 대담 등을 찍는 정도로 협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 전 의원은 진 전 교수와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 김경률 회계사 등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네. 별의 순간이 뭔가요? 대권 도전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윤 총장을 향해 이 별의 순간을 잘 포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거예요, 아마. 야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여권에서 찾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 못할 거 뭐 있어. 별의 순간, 그러니까 윤 총장에게 기회가 왔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것 같은데요. 네. 여권 대선 후보가 되는 건 뭐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윤 총장에게 결단을 촉구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미 2011년에 별의 순간을
놓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김 위원장 안 대표에 대해서는 시종이 일관 부정적이에요. 네, 하지만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안철수 대표는 오히려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 양반은 정신적으로 자기가 유일한 야당 단일 후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또 제가 정치 상식으로 봐서 그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야권 지지자분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여권이다. 안 대표로서요, 요즘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본인이 야권 단일 후보에 앞서 있다고 보겠죠. 맞습니다. 안 대표 어제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만났고 오늘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는 등 야권을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관건은 야권 지지층이 얼마나 단일화 압박을 하느냐가 되겠죠. 오늘의 여랑야랑은 눈치 싸움으로 정해봤습니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금태섭 후보 등 제3지대 사이에서 야권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북한 당대회 모습인데요. 수천 명이 모인 회의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다가 이 소규모 회의에서는 모두가 쓰고 또 야외에서 썼다가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마스크를 벗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거꾸로 방역인데요. 북한만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한 명의 악성 비루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수만 명이 모인 열병식에서도 수천 명과 기념 촬영을 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실내 집단체조 공연장에서도 관객들은 마스크를 써도 김 총비서는 노마스크 차림입니다. 제8차 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평양 4.25 문화회관. 버스에서 내린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정작 7천 명이 가득 들어찬 대강당에서는 전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1호 행사에서 마스크를 쓴 모습이 공개되면 국가 위상을 손상시키고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 대표자들이 당대에 참석하기 전에 아마 2주 이상 격리 과정을 거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대내에 가시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지만 어제 열린 7일차 부문별 협의회는 달랐습니다. 거리 두기는 지켜지지 않았지만 참석자 전원이 푸른색 일회용 덴탈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앞서 6일간 행사와 달리 어제는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기식 방역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결국 발의됐습니다. 벌써 두 번째죠. 이 소추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으로 내란 선동 책임이 적시됐습니다. 워싱턴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의사당 진입을 막으려는 경찰을 난간 밑으로 떨어뜨리는 시위대. 날아든 소화기가 경찰관 머리를 강타합니다. 당국은 영상 속 피해 경찰관이 난임 사태 당시 희생된 시크니 경관인지 조사 중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책임이 있다며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4페이지 분량의 소추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압승했다고 거짓 주장을 거듭하며 불법 행동을 부추겼다고 기술됐습니다. We fight like hell. And if you don't fight like hell, you're not going to have a country anymore.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을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민주당은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정지하고 권력을 승계하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 결의안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Well, sadly, the person who's running the executive branch is a deranged, unhinged, dangerou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두 번째 가결되는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을 이끌어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수사국은 워싱턴만이 아니라 미 전역에서 바이든 당선인 취임을 반대하는 극우단체 시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취임식이 열릴 미 의사당 건물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높이 2m 이상의 장벽으로 모두 에워싸져 있습니다. 추가 방위군만 15,000명이 투입됐는데 주말부터 20일까지 추가 폭력 시위 사태 가능성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최근 중국 IT 기업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이 과로로 쓰러지면서 사회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이상 화장실에 가면 벌금을 물리는 기업까지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오붓하게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가족. 설립 4년 만에 거래액 170조 원을 돌파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핀더더의 TV 광고입니다. 하지만 기업 내부는 삭막했습니다. 지난달 야근을 마치고 새벽 1시 반 귀가하던 22살 직원이 숨졌고 열흘 만에 또 다른 신입 직원이 고향으로 돌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장시간 경무가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료 사진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는 내부 고발까지 등장했습니다. 而本部的买菜员工则会被要求每个月至少380个小时。比如上海本部的卫生间坑位极少，导致大家要去其他非拼多多楼层或者商场上厕所。 화장실에 타이머를 설치한 동영상 플랫폼 기업과 하루 한 번 넘게 가는 직원에게 벌금을 매기는 회사는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各种标准工资除外，我们额外给了几百块钱的绩效，我从绩效里面扣钱，这个也是属于很正常啊。 항저우의 한 기업은 건강을 체크한다는 핑계로 직원들이 앉아있는 시간을 기록하는 스마트 방석을 설치했고 这个我经过他本人同意，我认为呢，这个行为是侵犯了他们员工的个人的隐私、个人的信息。 사무실에 텐트를 설치해 야근을 권장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IT 기업의 가파른 성장세와 함께 중국 직장 사회를 파고들었던 996 근로문화가 중국 젊은 세대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IT 가전 전시회죠. CES도 코로나 때문에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요 테마는 다양한 집콕 생활 아이템입니다. 조현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물을 가져다주고 싱크대 속 접시를 세척기에 넣어주는 가정용 로봇부터 세계 최초로 AI 기술이 접목돼 스스로 주변 물체를 식별하고 음성을 인식하는 로봇 청소기까지 전선을 정리해 주시면 다시 청소하러 올게요. 코로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집안 생활을 혁신할 신기술들입니다. These amazing robots go around high-touch, high-traffic areas like hotels and use UV light to help reduce exposure to harmful germs. 손동작부터 표정까지 영락없는 사람이지만 AI 기술로 탄생한 가상인간입니다. 사람을 대신해 호텔, 사무실 등에서 살균 작업을 하는 AI 로봇을 소개합니다. 어젯밤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혁신 기술을 가장 먼저 경험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행사장 대신 영상을 통해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지만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핵심 키워드는 뉴노멀,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에 초점을 맞춘 냉장고, TV 등의 제품이 앞다퉈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공개할 새로운 휴대전화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LG전자는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커지고 말려 들어가듯 줄어드는 롤러블 폰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CES의 폐막일인 14일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갤럭시의 새로운 휴대폰 S21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이 IT 산업의 판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얼마 전 이런 기사가 화제가 됐습니다. 외국에서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에 콜라를 떨어뜨리자 양성으로 표시됐다는 건데요.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콜라도 양성인데 진단키트 믿을 수 있냐, 검사가 부정확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이 주장이 출처, 지난달 마이클 슈네들리츠 오스트리아 자유당 사무총장의 연설 영상입니다. 연설 중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를 꺼내더니 유리잔 속 콜라를 묻혀 키트에 한 번, 두 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3분 뒤 키트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타났죠. 하지만 진단키트를 만든 오스트리아 업체가 바로 반박 실험 영상을 올렸습니다. 면봉에 콜라를 묻힌 뒤 용액에 흔들고 진단키트에 떨어뜨렸는데요. 이번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키트인데 왜 결과가 달랐을까요?
차이는 키트 사용 방법에서 비롯됐습니다. 해당 진단키트의 사용법 확인해볼까요? 면봉으로 코 속 검체를 채취해 완충액이 든 통에서 휘젓고 진단키트에 떨어뜨려야 하는데요. 슈네들리츠 사무총장의 영상에선 2단계, 3단계를 생략하고 이 면봉에 묻은 콜라를 그대로 키트에 떨어뜨린 거죠. 완충액은 수소 이온 농도, 즉 pH 값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위해 필수인데요. 업체 측은 검사 오류를 피하려면 의료진 등 훈련된 인력이 진단 검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해외 언론에선 콜라가 양성 반응이 나온 건 아니라거나 진단의 핵심 단계가 생략됐다는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 국내엔 이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출처불명의 실험 영상을 믿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것도 방역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군 부대와 치킨 업체 사이에서 갑질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배달에 푸기에 올라온 군부대 병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치킨 업체에 단체 주문을 했더니 닭가슴살만 몇십 인분을 줘서 환불했다는 겁니다. 치킨을 먹은 병사들이 설사와 복통에 시달렸다는 주장도 SNS에 올라왔습니다. 주인 입장은 실수는 인정하지만 125만 원 전액을 환불해줬고 음료 등 서비스도 제공했다는 겁니다. 또 부대원들이 본사를 들먹이며 협박 전화를 걸어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공군 측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귀가하는 여성의 원룸까지 따라가 집안으로 침입하려던 이 남성. 많은 이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장면이죠. 검찰이 강간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이 주거 침입죄만 인정해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는 징역 6개월에서 1년까지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주거 침입의 양형 기준이 징역 10개월에서 2년까지 높아진 겁니다. 먹는 미나리가 아닙니다. 영화 미나리가 유력한 오스카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관심이 모입니다. 특히 이 작품에 출연한 윤여정 씨는 미국 연기상 11관왕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나리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한국인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도쿄올림픽 메달을 향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른 종목 태극전사들도 올림픽 체제로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도쿄올림픽이 열릴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태극전사들의 뜨거운 목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해 첫 소집에 나선 올림픽 대표팀은 국내 선수들을 위주로 체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학범호는 두 번째 준비하는 올해 올림픽에서 9년 전 런던 올림픽보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합니다. 런던 올림픽 때 동메달을 땄어요. 그 동메달의 기록을 깨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의 바람뿐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 불안감도 있지만 선수들은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하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야 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진천 선수촌도 바빠졌습니다. 한국 체조의 간판 양학선 등 기계체조와 유도, 양궁 등 5개 종목 170여 명의 선수가 먼저 모여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일본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민 80%가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3월 IOC 총회에서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서울 도심이 며칠 만에 이렇게 눈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은 눈발이 많이 약해져서요. 눈이 흩날리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번에 내린 눈은 이렇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 으스러지고 부서지는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고 있는 습설이기 때문에 길이 무척이나 미끄럽습니다. 오가는 게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눈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눈구름이 다소 많이 약해진 상황이네요. 앞으로 수도권 지역은 밤 9시 무렵에는 그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자정 전후로는 그치겠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수도권과 충북, 경북 북부와 영서 지역으로는 1에서 5cm, 충남과 전북에 1에서 3cm, 전남 북부 지역에 1cm 안팎이 더 내리겠고
강원 영서 지역은 내일 낮 동안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수 있습니다. 내일은 눈 대신 황사와 미세먼지 소식입니다. 어제와 오늘 내몽골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내일과 모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전권역에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치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주 후반까지 이어진 뒤 주말에는 사라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괴상한 차림으로 미 의회를 점거한 이 남자는 극우단체 QAnon의 열혈 신봉자입니다. 이 QAnon은 백신을 맞으면 DNA가 조작돼 노예가 된다는 이 루머를 퍼뜨려왔습니다. 황당한 얘기 같지만 이 미국 보수 진영에서 무시 못할 정치 세력으로 커버렸죠. 이 잠깐 방심하면 거짓이 진실이 되는 세상입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